의견을 좀 구하고 싶습니다. 사실 의견을 구한다기보다는 제 이야기를 털어놓는 시간이 될 것 같네요. 저는 사업을 하시던 아버지 덕분에 부유한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외동이라 모든 걸 아낌없이 저에게 주셨죠.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 사업이 망하고 그 충격으로 아버님이 병을 얻어 제가 고등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님도 그 이후로 병을 얻으셔서 몇 년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한순간에 바뀐 환경에 적응할 시간도 없이 저는 사회로 내던져졌습니다. 주변에 바뀐 시선 따위는 신경 쓰고 싶어도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아버지가 남기고 간 빚과 어머님 병원비를 벌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미처 졸업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그중 제일 구하기 쉽고 돈도 많이 주는 게 공사판에서 일하는 거였어요. 그렇게 가늠이 되지도 않을 돈을 갚기 위해 밤낮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10년 정도 만에 대부분을 갚았어요. 물론 완전하진 않았지만요. 그렇게 10년의 시간이 지나고 보니 저는 어느덧 28이 되어 있었습니다. 분명 제 기억에 엊그제 저는 18 고등학생이었는데 말이죠. 가족도 친구도 없이 덩그러니 남겨진 28. 1.5평 남짓한 작은 단칸방에 앉아서 안주도 없이 술을 마시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나는 여기서 이렇게 매일 눈 뜨면 일하고 이 작은 방에 쓰러질 듯 잠을 자고 매일매일 이 생활을 반복하다가 언젠가 아버지처럼 병을 얻어 죽겠지. 그런 생각을 하니까 진짜 딱 살기 싫어지더라고요. 그때 학교를 같이 다니던 친구들은 대학을 나오고 취직을 하고 이제 결혼을 하겠지. 나에게는 절대 허락되지 않는 삶. 술도 한 잔 들어갔겠다. 그냥 이대로 죽어버리자 싶어서 자취방 앞 슈퍼에 번개탄을 사러 갔습니다. 술이 조금 더 취하면 용기가 더 날 것 같아서 소주 2병과 번개탄 하나를 사들고 자취방으로 들어가던 길이었어요. 장원씨! 돌아보니 그곳엔 저희 공사장 격리일을 보는 아가씨가 서 있었습니다. 오순영. 그녀는 참 고왔어요.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그늘이라곤 전혀 느껴지지 않는 언제나 밝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쁜 얼굴 탓에 여기저기서 추파도 많이 던졌어요. 험한 남정네들밖에 없는 판이잖아요. 공사판이라는 곳이. 저도 잠시 그녀를 마음에 둔 적도 있었습니다. 착한 성품, 예쁜 얼굴, 그 공사판에서 일하는 남자라면 그녀를 마음에 두지 않은 사람이 없었어요. 안녕하세요. 안주도 없이 술 마시게요? 그러면서 씩 웃더라고요. 그날 연탄구이 집에서 둘이서 술을 마셨습니다. 살아온 이야기, 앞으로의 이야기들을 하면서요. 나중에 듣고 보니 그날 번개탄 든 걸 보고 말을 걸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했었대요. 그때 당신 얼굴이 진짜 곧 죽을 사람 같았거든요. 가만히 두면 내일 초상 치르겠다 했어요. 나는 당신이 나 좋아해서 말곤 줄 알았는데. 그것도 맞아요. 그렇게 저희는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예쁜 사람이었어요. 얼굴보다 마음이 더 그랬습니다. 주변에서 김씨는 무슨 복이냐고 다들 그럴 때 저도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세상이 내게 시련만 주는 건 아니구나 하고요. 죽지 말고 한번 살아보라고 천사를 보내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의 집에서는 처음에 저를 탐탁치 않게 생각했어요. 당연하겠죠. 뭐 하나 가진 것도 없이 학벌도 중졸이라 군대까지 안 다녀온 남자에게 그렇게 꽃같은 딸을 보내다녀. 저 같아도 정말 쌍수를 들고 말렸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아내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틈만 나면 찾아뵙고 설득했습니다. 아내도 제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장모님께 매일매일 말했다고 나중에 장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졌어. 그래,
결혼해. 그렇게 저희는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녀는 제게 단지 연인이고 아내가 아니라 구세주이자 살아갈 이유였습니다. 연애할 때는 그녀를 보기 위해 살아야 했고, 결혼을 하고 나서는 그녀를 책임지기 위해 살아야 했어요. 그녀의 행복이 곧 제 행복이고, 함께 있는 시간엔 고단한 현실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항상 불 꺼진 집에만 들어갔었는데, 이젠 불이 켜져 있고,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고 맛있는 음식 냄새가 나는 그런 따뜻한 집으로 들어가는 게 매일매일이 그냥 꿈 같았어요. 이게 사람 사는 행복이구나 싶어서 매 순간이 벅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턴가 아내가 어디가 좀 좋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워낙 약한 사람이라 제가 걱정을 좀 많이 했습니다. 병원 한번 가봐. 진짜 괜찮아. 내가 더 잘 알지. 그렇게 별거 아니라고 하던 아내가 어느 날 수줍게 말하더라고요. 오빠, 나 임신이래. 3개월이래. 상상도 못했던 이야기였어요. 처음에는 뛸 듯이 기뻤지만 제가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이 좀 무서웠습니다. 그 아이의 인생이 나처럼 힘들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막루당판에서 벽돌이나 짊어지는 아빠의 아들, 평탄할 리 없는 인생이잖아요. 아내는 제 이런 고민을 다 알기라도 한다는 양 말하더라고요. 내 아들인데 착하고 예쁠 거야. 그런 건 다 괜찮아. 좀 부족해도 우리가 사랑으로 잘 키우면 되지. 오빠는 나랑 오빠 사이에 아기가 생긴 게 싫어? 나는 너무 행복한데. 그날 이후 앞으로 아내와 뱃속의 아이를 위해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결심했습니다. 일을 더 늘렸습니다. 사람들은 거기서 어떻게 더 늘리냐 독하다 했지만 정말 세상에 못할 게 없었어요. 없던 힘도 솟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불러가는 아내의 배를 보며 함께 행복해했어요. 아가야, 곧 엄마랑 아빠랑 만나자. 하지만 그런 행복도 잠시뿐이었습니다. 원래 몸이 약했던 아내는 임신 기간에도 내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임신 중독증이랬나? 산모가 위험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정말 단 1초의 고민도 없이 무조건 아내를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제게 정말 이 꿈 같은 찰나 같은 행복만 주고 다시 그 행복을 앗아가 버렸습니다. 난산이었습니다. 출혈이 멈추지 않았다고 했어요. 다행히 아이는 목숨에 지장이 없다고, 그것만으로도 정말 천운이라고. 천운은 무슨, 순영이가 없는데 천운이라니. 저는 그 길로 병원을 나왔어요. 아내의 목숨을 앗아간 아이를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장모님에게 아이를 부탁한다는 쪽지만 남기고 나와 다시 술로 전전하는 삶을 보냈습니다. 공사장도 나가지 않았어요. 정말 그대로 죽어버릴 생각이었습니다. 아내는 제 인생의 전부였어요. 더 이상 그녀가 없는 집에서 먹고 자고 할 용기도 의지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술의 힘을 빌리지도 않았어요. 멀쩡한 정신으로 집 앞 슈퍼에서 번개탄을 사들고 들어오던 길이었습니다. 김서방. 익숙한 목소리에 움찔하고는 돌아보니 장모님이 아기를 안고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보이지도 않는 아이를 향해 인상을 찌푸렸어요.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데리고 가세요. 꼴도 보기 싫어요. 우리 순영이 죽인 그 애. 자네 아들이야. 장모님이 못 키우시겠다면 어디 고아원 애라도 가져다 버리세요. 그냥. 그게 무슨 소린가. 순영이가 목숨 걸고 낳은 아이네. 하늘에서 얼마나 슬퍼하겠나. 아무래도 상관없어요. 순영이도 없는데. 그렇게 집으로 들어가던 저에게 장모님은 억지로 그 아이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아이의 얼굴을 봤어요. 얼굴도 보지 않고 병원을 나왔었거든요.
순영이랑 똑같지? 그랬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지 엄마를 쏙 빼닮아 있었어요. 그 얼굴을 보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펑펑 울었어요. 아내가 죽고 그렇게 운 건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난 뒤 들어보니 장모님은 일부러 아이를 제게 주고 가신 거더라고요. 제가 죽을까봐 말이죠. 그렇게 제 두 번째 생명줄은 제 아들이 되었습니다. 지 엄마를 쏙 빼닮아 예쁜 아들. 그 아들을 두고 죽을 수는 없었어요. 저는 그렇게 다시 공사판으로 나갔습니다. 일하는 시간에는 장모님이 아이를 봐주셨어요. 다시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나르고 누가 보면 40대라고 오해할 정도로 외모도 몸도 지쳐갔지만 아이를 보고 살아냈습니다. 아이가 초등학생이 되던 그해 장모님은 오랜 지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뒤로 세상에는 정말 아들과 저 둘뿐이었습니다. 혹시나 주위에서 놀림이라도 받을까 해달라는 건 무슨 수를 써서든 다 해줬어요. 어린 시절 갑자기 무너진 집안 때문에 손가락질 받던 게 생각이 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순영이와 저의 아들이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게 싫었어요. 제가 한번 느껴봤기 때문이었겠죠. 아들이 커가면서 해줘야 할 것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일을 더 늘리면 되는 거였어요. 주변에서 다들 대단하다고들 했어요. 김씨는 진짜 정말 대단해.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그 많은 일을 하나? 애 보면 해야겠더라고요. 하루에 2시간은 자? 사람의 체력이 아니야 진짜. 그래도 해달라는 건 다 해주고 싶어서. 아들이 나중에 커서 꼭 효도해야겠구먼. 지 엄마 닮았으면 순하고 착하게 클 거예요. 중학생이 되고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아이와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없어졌어요. 물론 그전에도 밤낮없이 일만 했기 때문에 아이와 마주 앉아 제대로 밥 한 번 먹은 적이 없긴 했지만 중학생이 되고부터는 부쩍 저를 더 많이 피하더라고요. 아빠랑 이번 주에 같이 밥이나 먹자. 싫어요. 친구들이랑 놀러 가기로 했어요. 그럼 엄마 제사에는 일찍 들어올 수 있지? 몰라요. 방에 들어가면 방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았고 집에도 부쩍 늦게 왔어요. 그것 때문에 고민이라고 하면 주변에선 그 또래 남자아이들은 다 그렇다고 조금 크면 괜찮아진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냥 뒀습니다. 아들은 커갈수록 엄마를 더 닮아갔어요. 정말 예뻤습니다. 남자아이인데 말이죠. 걸어가면 주위에서 다 수근거릴 정도였어요. 듣자 하니 자기 학교뿐 아니라 옆 학교까지 다 소문이 났더라고요. 지 엄마가 그렇게 예뻤으니 당연한 일이었죠. 그렇게 고등학교를 가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명함 하나를 들고 왔더라고요. 보아하니 연예기획사 명함 같았어요. 연습생 기간 동안 학원비를 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부담이 됐지만 지 스스로 뭔가를 하고 싶다고 처음 이야기한 거였기 때문에 들어줬습니다. 가서 동의서를 쓰고 한 달에 200씩이나 하는 학원비를 냈어요. 물론 엄청난 부담이었지만 돈 때문에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다행히 아들은 데뷔조인가 어딘가에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곧 데뷔를 하게 될 것 같다고 말이죠. 아이돌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회사에서 한 가지 조건을 걸었답니다. 사생활을 노출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아버지가 뭐 하시는 분인지 제 환경이 뭔지 이런 거 다 비밀로 해야 할 것 같아요. 굳이 그래야 하나 싶었지만 회사분들이 집으로 찾아와서 저를 설득하시더라고요. 힘든 집안 환경을 밝히는 게 아이에게 득이 되지 않는다고요. 요즘엔 태어날 때부터 귀족인 애들이 더 인기가 많다나 뭐라나. 우리 아들은 고생한 티가 전혀 보이지 않아서 힘들게 큰 줄도 몰랐다고. 당연하죠. 제가 그렇게 키웠으니까요.
아들은 숙소 생활을 시작했다며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집에 오지 않았어요. 전화를 하면 늘 연습하느라 바쁘다, 시간 되면 가겠다는 말만 했습니다. 그렇게 얼마가 지났을까요? 어느 날 직장 동료가 헐레벌떡 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김씨, 이거 김씨 아들 아니야? 하면서 보여준 영상엔 정말 아들이 환하게 웃으면서 다른 남자 아이들 몇몇과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있었어요. 영문을 모르겠다는 얼굴로 보고 있자 동료가 그러더라고요. 아들 데뷔한 것도 몰랐어? 한 2달은 된 것 같던데. 우리 딸이 그러던데 요즘 엄청 인기 많대.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 아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받지 않아서 문자를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들, 안녕하세요 아버님. 아이고 안녕하세요. 민준이가 지금 전화 받을 정신이 없고 개인 휴대폰은 저희가 쓰지 못하게 하는 중이라서요. 문자 보고 제가 대신 연락드렸습니다. 괜찮으시죠? 아이고, 네, 괜찮죠. 근데 민준이가 데뷔한 것도 저는 이제 알아서 애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조만간 같이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연락을 미리 드렸어야 했는데 저희가 죄송합니다. 바쁜 일만 마무리되면 애 데리고 집으로 갈게요. 아들 목소리도 한번 제대로 듣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멍하더라고요. 원래도 살가운 아들과 아버지 사이는 아니었지만 뭔가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뭔가 남이 된 것 같았어요. 그 전화 이후로도 한참이나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락도 없이 집 앞에 아들이 와 있더라고요. 회사 직원이라는 사람이랑 함께 말이죠. 바쁜 활동이 이제야 마무리돼서 늦게 찾아뵙게 됐네요. 너무 죄송합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고생이 많으시네요. 그리고는 아들에게 인사를 하며 머리를 쓰다듬었지만 아이는 쓱 피하더라고요. 원래 그런 아이이긴 했지만 오랜만에 보는데 그러니까 좀 섭섭하긴 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집으로 들어오는 순간부터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회사 직원이 관찰하듯 저희 집을 살펴보는 것도 그랬어요. 한참을 집 안을 살펴보던 직원이 말하더군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습니다. 민준이의 집안 환경을 저희는 비밀로 하고 싶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민준이가 저희 그룹에서 제일 인기가 많습니다. 민준이 얼굴이 잘생겨서도 있지만 민준이가 풍기는 분위기가 왕자님 같다 뭐라나. 그래서 민준이 보고 팬들이 다들 왕자님이라고 불러요. 지 엄마 닮아서 얼굴이 잘나긴 하죠. 네. 근데 아무래도 팬들이 그런 이미지를 좋아하는데 이런 집안 환경이 알려지면 민준이에게 좋지 않을 것 같아서요. 이런 집안 환경. 슬픈 말이긴 하지만 사실이긴 했습니다. 공사판을 전전하는 홀아버지 밑에서 자란 게 자랑거리는 아닌 게 확실하니까요. 그래도 그 전에 민준이를 아는 친구들도 있고 제 지인들도 있고 완전히 숨길 수는 없을 텐데요. 다행히 민준이의 집안 환경 자세하게 아는 친구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버님께서 아버님 지인들만 좀 단속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반가운 제안은 아니었지만 아들을 위한 거라면 그 정도쯤이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은 그동안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이 자식, 아빠한테 데뷔한다 만다 말도 안 하고 오랜만에 와서는 인사 한마디가 없어. 바빴어요. 그 말을 끝으로 다시 입을 꾹 다무는 아들을 보고 서운했지만 환경이 너무 많이 바뀌고 정신도 없는 아들한테 잔소리도 할 수 없어 그냥 보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들의 얼굴을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입단속을 시켰어요. 다들 뭘 그런 걸 비밀로 하냐 했지만 워낙 좋은 사람들이라 다들 비밀로 해주겠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어디 가서 민준이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아들은 더 인기가 많아진 것 같았어요. TV를 트면 아들의 광고가 나오고
주변에서 요즘 민준이 인기가 엄청 많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들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아들은 명절이나 생일에 안부 문자 한두 번 온 거 말고는 집에 오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바쁜가 보다, 정신이 없나 보다 하며 감내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섭섭한 마음은 커져만 갔습니다. 제가 가장 서운했던 건 지 엄마 제사에 연락 한 통 없던 거였어요. 아무리 바빠도 오라고 문자까지 넣었는데 오기는커녕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다음날 너무 화가 나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어제 엄마 제사라고 바빠도 오라고 아빠 문자 못 봤어? 일이 있는데 어떻게 가요? 제가 놀면서 안 갔어요? 그럼 그렇다고 문자 한 통도 못 넣어? 문자 하나 못할 만큼 바빴어? 네, 그만큼 바빴어요. 그리고 매년 있는 엄마 제사 한 해 못 챙기면 뭐 큰일 나요? 뭐 이 자식이? 엄마 얼굴도 모르고 엄마가 어땠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엄마랑 무슨 정이 있다고 나보고까지 엄마 제사를 챙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만 챙기면 되는 거지. 네 엄마가 어떻게 그렇게 됐는데? 그놈의 너 나타가 그렇게 됐다. 골백 번은 더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엄마 그렇게 만든 거냐고요. 아니잖아요. 앞으로 이런 일로 전화할 거면 전화하지 마세요. 바빠 죽겠는데. 그리고 뚝 끊어버리더라고요. 다시 전화하니 전화기가 꺼져 있었습니다. 그날 오랫동안 마시지 않았던 소주를 마셨습니다. 속상하다는 말로는 설명이 다 안 됐어요. 슬프고 서러웠습니다. 그리고 먼저 간 아내에게 너무 미안했어요. 내가 잘못 키웠나 봐, 여보. 그 이후로도 아들은 먼저 연락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문자의 답장도 단답형, 전화를 해도 네, 아니요. 얼굴을 안 본 지는 어느덧 2년 정도 지나고 있었어요. 그러는 동안 아들은 더더욱 유명해져서 대한민국에 아들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섭섭한 마음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었지만 돌려받자고 아들을 키운 것도 아니고 그 아이를 제대로 키워야 한다는 생각에 저도 목숨을 부지하고 살았으니 고생한 대가 같은 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제대로 키우지 못한 건가 하는 생각에 가슴이 좀 아팠을 뿐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 계좌로 거액의 돈이 입금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보니까 아들의 이름으로 입금이 되었더라고요.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게 무슨 돈이야? 3억이라니? 이사부터 하세요. 이사? 어디서 소문났는지 모르겠는데 제 아버지가 판자촌 같은 집에 산다는 소문이 돈다고 회사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일단 이사부터 하세요. 나는 이 집이 편해. 아버지 때문에 제가 안 들어도 될 소리 듣잖아요. 이사하세요. 소문이 크게 도는 건 아니었지만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아름아름 도는 소문들을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김민준이 사실은 가난한 집 아들이고 아들이 성공했는데 아버지는 아는 척도 안 한다고 말이죠. 이사를 하고 싶은 생각은 하나도 없었지만 그런 소문이 돈다고 하는 것을 또 모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이 준 돈으로 근처에 적당한 아파트로 이사를 했어요. 이삿날 지인들이 찾아와서 아들 잘 키웠다고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더라고요. 그러고 또 연락 한 통 없는 아들을요. 서러웠습니다. 무얼 바라고 키운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키운다고 키웠는데 아니 사실 제 능력 이상의 것들을 해주면서 최선을 다해 키웠는데 아들이 저를 짐짝 취급한다는 생각이 드니까 말이에요. 고맙다는 소리 한 번 없이 말이죠. 그래도 아쉬운 소리 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말했어요. 더 이상 나를 챙기거나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요. 대신 엄마 제사만은 챙기라고 말이죠. 저는 그거면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뭘 바라고 아이를 키운 것도 아니고 아들 키우면서 저도 이 지옥 같은 삶을 살아낸 것도 맞으니까요. 그래서 아이에게 더한 걸 바라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냥 지 엄마가 자기 나타가 그렇게 된 것, 그거에 대한 감사함만 느끼면 그걸로 됐다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또 아들의 얼굴을 못 보고 살았습니다. 지 엄마 제사 때도 문자나 전화 한 통 오는 게 다였고, 좀 지나서는 누가 봐도 회사에서 보낸 듯한 과일이나 고기 같은 것들만 왔어요. 키운다고 키웠는데 내가 잘못했나 봐. 어느 날은 다 차려진 아내의 제사상 앞에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냥 허망했어요. 아들을 낳다가 목숨을 잃은 아내도 그 아내가 남긴 아들을 키우자고 죽자 사자 일만 했던 지난 날들도 말이죠. 지인들은 그게 어디냐, 그래도 아버지라고 집도 사주고 용돈도 주고 그러지 않냐. 요즘 같은 세상에 말년에 고생 안 하게 해준 것만으로도 복이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속만 상해서 TV도 잘 보지 않는 저에게 공사판에서부터 오랜 인연이었던 박 씨가 찾아왔어요. 술을 사들고 말이죠. 그는 오래된 인연이라 아들 얼굴도 제 사정도 모두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요즘도 TV 잘 안 봐? 그 자식 얼굴만 보면 괜히 마음이 심란해져. 근데 안 나오는 곳이 없더만. 그래, 오만 곳에서 다 나오더라 그 자식. 왜 그 자식이래? 언제는 말년에 돈으로 부모 속 안 썩이는 것만 해도 효자라더니. 아니,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 지 아빠가 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모른 척을 해. 그것도 모자라서. 박 씨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지 아빠 가난하다고 무시하는 게 갑자기 화가 나네. 안 그러던 사람이 왜 그런데 새삼스럽게. 원래는 그런 말을 일체 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술을 사들고 찾아와 그런 말을 하니까 이상하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물어봤지만 대답하지 않고 술만 푸길래 아,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박 씨가 왜 그날 그랬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식당에 밥을 먹으러 들어선 날이었습니다. 식사 시간이 좀 지나서였는지 한가하더라고요. 저기 우민준 아니야? 우민준은 저희 아들의 가명이었습니다. 그 소리에 고개를 돌려보니 저희 아들이 찍은 광고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지 엄마를 아주 꼭 빼닮긴 했어. 라고 작게 중얼거리고 또 심란한 기분이 들어서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전에 토크쇼 나온 거 봤어? 안 그래도 그거 난리더만. 입양하라며? 그렇대. 부모가 버리고 가서 친부모는 얼굴도 모르고 지금 부모님 밑에서 자랐다더라고. 지금 부모님은 성품도 좋고 집도 부자라던데. 지도 복이 있으니까 그런 집에 입양 간 거지. 지금 잘 되는 거 봐. 저 얼굴이면 복 없어도 잘 되겠구만 뭐. 요즘은 입양도 애기들 얼굴 보고 데려간다더만. 진짜 잘생기긴 했어. 친부모 얼굴도 궁금하네. 그 말을 듣고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바뀌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거 정말이에요? 저 사람 고아라고 자기가 직접 이야기했다는 거 진짜냐고요? 그럼 진짜지. 내가 자아 나오는 토크쇼를 우리 딸내미랑 보고 불상 타고 펑펑 울었어 엊그제. 박 씨가 술을 사들고 온 그날이었습니다. 그제야 박 씨가 왜 그랬는지 알겠더라고요. 시켜놓은 밥을 먹지도 않고 식탁 위에 10,000원을 올려둔 채 집으로 곧장 달려갔습니다. 정말 뒤도 보지 않고 냅다 집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그 토크쇼 재방송을 틀었습니다. 그 속의 아들은 제가 처음 보는 얼굴로 처음 보는 표정을 하고 앉아 있었어요. 누가 봐도 근사한 모습으로 말이죠. 마치 한 번도 힘든 일은 겪어본 적 없는 것 마냥 그늘 없이 해맑게 TV 속의 토크쇼 MC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친부모가 누군지 궁금하지는 않으세요? 저를 버린 부모님을 굳이 궁금해야 할까요? 그리고 지금 부모님이 친자식 이상으로 잘해주시고 좋은 분들이라 딱히 생각이 난다거나 그립다거나 하지도 않아요. 얼굴도 모르는데요, 뭐.
이런 가정사 밝히기 힘드셨을 텐데요. 제 가정사에 대한 말도 안 되는 루머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말해야겠다 생각은 했습니다. 물론 회사분들은 말리긴 하셨어요. 그게 흠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부모님이 너무 좋으신 분들이라 부끄럽지도 않고요. 지금 부모님들은 미국에 계신다고요? 네, 아버지는 사업을 하시고 어머니는 변호사 하세요. 미국에서요. 그래서 이렇게 귀티가 나나 봐요. 하하, 그런가요? 정말 태연하게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거짓말을 하는 아들의 모습에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어요. 아들이 말한 자신의 가정사는 그랬습니다. 기억도 나지 않는 어린 시절 부모님께 버림받아 고아로 살다가 자식이 없는 지금의 부자 부모님에게 입양되었다고. 그래서 자신의 출신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많은 거라면서요. 저놈의 나쁜 놈. 저게 지금 지 엄마를...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난다는 말은 이런 때 쓰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 자신을 위해 막노동하며 고생한 저는 그렇다 치더라도 자신을 낳다가 죽은 엄마를 마지막까지 뱃속에 아이만은 지켜달라고 말했던 지 엄마를 자신을 버린 부모라고 말하다뇨. 정말 화가 나서 눈물이 나고 정신이 나갈 것 같았어요. 때마침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 씨였어요. 자네, 저 개자식이 그런 인터뷰인가 모식인가 한 거 알고 그날 찾아온 거지? 봤어? TV 안 본다더니. 온 동네가 그 이야기를 떠드는데 어떻게 안 봐? 그리고 왜 말 안 했어? 자네가 모르고 지나갔으면 했지. 그리고 그런 이야기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모르겠기도 했고. 내가 저 자식을 가만두나 봐라. 감히 지 엄마를...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곧장 아들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웬일로 처음부터 받더라고요. 마치 기다렸던 것 마냥.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로 덤덤하게 이야기하는 아들의 목소리에 더 화가 났습니다. 적어도 죄송하다는 말은 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회사에서 시켰다고, 자기도 어쩔 수 없었다고 말이라도 그렇게 해줄 줄 알았습니다. 그거마저 저의 욕심이었던 겁니다. 이제 보셨나봐요? 그게 지금 아버지한테 할 말이냐? 그런 말을 해놓고? 반쯤은 맞는 말이잖아요. 뭐라고? 집에 엄마도 아빠도 없이 아무도 없이 혼자 컸잖아요. 고아나 마찬가지죠 뭐. 다를 게 뭔가요?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냐? 뭐가 됐든 저는 혼자 큰 게 맞아요. 어머니나 아버지 없이. 조만간 찾아뵐게요. 또 할 얘기 없으니까 지금 촬영 들어가야 해서 끊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는 뚝 끊겼어요. 멍하니 끊긴 전화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두둑 눈물이 흘러나왔어요. 생각도 하기 전에 눈물부터 나왔습니다. 이런 적은 아내가 죽었던 그날 이후 처음이었어요. 김씨, 안에 있어? 김씨! 전화를 끊고 무슨 일이 생길까 불안했던 김씨가 찾아왔습니다. 겨우 문을 열어주고 세상을 다 잃은 얼굴로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소리도 내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김씨, 너무 속상해하지 마. 걔도 걔 사정이 있었겠지. 사정 같은 거 없대. 죄송하단 말 한마디도 없더라. 박 씨가 놀란 얼굴로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그놈의 나쁜 자식 하면서 대신 화를 내줬습니다. 사실 그땐 그런 말도 하나도 들리지 않았어요. 매일 술만 마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내가 뭘 잘못했나 싶고 아내가 너무 불쌍하고 대체 그런 아내 밑에서 어떻게 그런 아들이 나왔나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잘못 키웠나 싶은 마음도 들더라고요. 한다고 했는데 모자랐던 걸까. 그렇게 밤낮 없이 페인처럼 술만 푸던 때 띵동하고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요즘 수시로 박 씨가 찾아와서 제 동태를 살펴대는 턱에
저는 또 박 씨인 줄 알고 별 생각 없이 문을 벌컥 열었어요. 하지만 그곳엔 박 씨가 아닌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어떤 남자 둘과 함께 말이죠. 이 시간에 술 드셨어요? 아들이 풍겨오는 술 냄새에 인상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그 전화를 받을 때만 하더라도 눈앞에 보이면 한 대 치기라도 하고 싶었는데 지 엄마를 꼭 빼닮은 얼굴을 보니까 그럴 힘도 안 생기더라고요. 누가 봐도 우리 순영이 아들인 그 얼굴 말입니다. 아들이 위아래로 저를 훑어보더니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집을 둘러봤어요. 그러고 보니 이사가라고 돈을 주고도 한 번도 찾아오지 않은 집이었습니다. 어쩐 일이냐, 생전 안 오더니. 조만간 별일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부엌 식탁에 앉더라고요. 남자 한 명이 아들 옆에, 또 한 명은 뒤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리 아들이 밉다고는 하지만 같이 오신 분들이 손님이고 하니 식탁에 소주병을 치우고 음료수 한 병을 내주려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금방 끝나니까 그냥 앉으세요. 명령하는 말투였어요. 정이 좀 없고 툴툴거리긴 해도 저런 애는 아니었는데 어쩌다 저렇게까지 변했나 싶었습니다. 아들을 향해 인상을 찌푸린 채 앉았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이 변호사님, 같이 온 옆에 앉은 사람은 변호사인 것 같더라고요. 아들이 자신을 부르자 가방에서 서류 2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제 앞으로 내밀더라고요. 이게 뭔가 하는 얼굴로 그들을 바라봤어요. 보세요. 보시고 이야기하시죠. 몹시 사무적인 말투였어요. 마치 처음 본 남을 대하듯 말이죠. 그 말투와 얼굴을 괘씸하게 생각하며 윗장의 서류를 먼저 꺼내봤습니다. 그리고 정말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느낌을 느꼈어요. 그 서류는 다름 아닌 비밀 유지각서였습니다. 제가 그 어디서도 자신이 아들이라는 사실을 밝히면 안 되는 그런 내용을 담은 각서였습니다. 지금 이게 뭐냐? 읽으셨으면 아실 거 아니에요. 서류상으로 확실하게 해두고 싶어서요. 어디 가서 절대 발설하시면 안 된다는 내용이에요. 호주제 폐지로 호적 정리는 불가능하대고 할 수 있다면 하고 싶다는 말투로 그렇게 말하더군요. 정말 기가 찼습니다. 지금 이걸 나보고 사인하라고 가지고 온 거냐? 어? 그럼 그걸 왜 가지고 왔겠어요? 흥분하지 마시고 다음 서류도 보세요. 정말 말이 나오지 않았지만 어디까지 하는지 보자는 마음으로 다음 서류를 꺼내봤습니다. 거기에는 비밀 유지 각서에 서명하면 10억을 입금해준다는 내용의 서류와 아파트 한 채의 계약서가 들어있었습니다. 멀뚱히 보고 있는 저에게 아들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 아파트 지금 시세가 대충 15억 정도 돼요. 그리고 현금 10억 드리고 이 집 팔면 또 돈이 생기겠죠. 그 돈까지 모두 드리는 거예요. 돈을 줄 테니 아버지 소리는 어디 가서 하지 말라. 그 말이냐 지금? 네. 그게 지금 키워준 애비한테. 평생 공사판에서 흙만 만지시던 분이 이런 큰 돈 언제 만져보겠어요. 그냥 사인하시고 돈 받아가세요. 그 편이 아버지한테도 좋으니까. 네가 나한테 어떻게... 대체 저한테 뭘 해주셨길래 매번 그렇게 억울해 죽겠다는 반응이신 거예요? 솔직히 저희 사이에 뭐 아버지 아들 간의 정이 어딨어요. 얼굴 보고 밥을 몇 번이나 먹었다고. 그리고 얼굴도 모르는 어머니 좀 그만 앞세우세요. 제가 저 나태가 돌아가시라고 했냐고요. 왜 저한테 그 한풀이를 하시는 거예요 대체?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박 씨였어요. 아니 지금 자네 말 다 했어? 박 씨가 불같이 화를 내며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신발도 벗지 않은 채였습니다. 누구신데 이러세요? 박 씨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제가 내야 할 화를 대신 다 내주던 말입니다. 자네, 아버지가 자네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배은망덕한 부족함 하나 없이 키우겠다고 남들 몇 배로 일해가면서 입에서 나오는 건 다 해주면서 키웠는데 공사판에서 그러기가 어디 쉬운 줄 알아? 그런 아버지 감사하다고 업고 다녀도 모자랄지언정 부모 자식 연을 끊자고 찾아와? 아저씨가 대체 무슨 상관인데 끼어드세요? 이건 저희 가족 일이에요. 가만 듣고 있었는데 그 소리에 코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가족일? 너 지금 그 가족 그만하자고 찾아온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들이 입을 꾹 다물고선 저를 보더군요. 박 씨가 대신 화를 내주는 걸 보면서 머리가 차갑게 식었던 것 같습니다. 손에 떨림도 없어졌더라고요. 숨을 몰아쉬고 차분하게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나에 대한 고마움은 몰라도 된다. 나도 네 엄마 죽고 따라 죽으려던 거 그래도 순영이가 낳은 아들은 키워야지 싶어서 산 것도 맞으니까. 그래도 너 낳다가 죽은 니네 엄마한테 네가 이러면 안 되지. 그건 사람된 도리가 아니지. 몇 번을 말해요. 얼굴도 모르고 기억에도 없는 어머니한테 제가 무슨 정이 있다고 계속 그걸 강요하시는 건지 모르겠다니까요. 제가 낳아달라고 사정한 것도 아니고 그것 또한 어머니의 선택이셨던 거죠. 그리고 이미 죽고 안 계신 분 때문에 제가 왜 힘들어야 돼요? 왜? 그렇게 애틋하고 소중하면 아버지나 어머니 챙기고 기억하고 품고 사세요. 저한테까지 이러시지 말고. 이 자식이? 저는 제 할 말 다 했으니까 가볼게요. 거기 사인하시고 연락 주세요. 화난다고 막 지르지 마시고 생각 잘 하셔야 합니다. 아버지가 평생 꿈도 못 꿀 돈이에요. 그리고는 변호사와 매니저를 대동하고 돌아가더군요. 문이 닫히고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대단한 분 나셨구만. 나셨어. 박 씨가 그렇게 말하고는 제 안색을 살폈어요.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멍하게 앉아있는 저에게 박 씨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자식 키워봐야 아무 소용없다더니. 한참을 그렇게 저를 다독이던 박 씨가 돌아가고 아들이 남기고 간 서류를 보며 찬찬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를 무시하고 아버지 삼지 않겠다는 건 괜찮다 여겼어요. 아니 괜찮지 않았지만 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 엄마를 그렇게 이야기한 건 도저히 참을 수도 참아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순순히 아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 수는 없다고 말이죠. 집에 있는 가장 멀끔한 옷을 차려입고 아내의 납골당에 먼저 들렀어요. 그리고는 아내에게 인사를 하고 아들의 회사로 갔습니다. 민준이 애비 되는 사람이라고 하니 바로 사정이 나와서 만나주더라고요. 서류 가지고 오신 거죠? 잘 생각하신 거예요. 아니요. 당연히 동의 서류를 주러 온 줄 알았던 사장이 눈을 동그랗게 뜨더군요. 그리고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되물어 왔습니다. 평소에도 잘 안 보던 아들이셨잖아요. 이제 와서 달라질 것도 없고 그냥 서류에 사인만 하면 되는데 그걸 왜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장이 답답하다는 듯 가슴을 치더라고요. 이미 돌아가신 분 때문에 산 사람까지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 말에 화를 참으며 말했어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고 싶지도 않고요. 아무튼 저는 제 의사 전달했으니 이 서류는 여기 두고 가겠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서서 나왔습니다. 그냥 없는 셈 치자고 정말 가슴이 미어졌지만 그러자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들 회사를 나왔어요. 그리고 속상한 마음에 박 씨와 술을 마시고 집에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집 앞에 서 있더라고요. 손에는 제가 사장에게 주고 간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화가 난 듯 인상을 팍 쓴 아들이 다가왔습니다. 멍청하기까지 하신 분이셨어요? 사인하시라고요. 내가 어디 가서 소문내겠다 한 것도 아니고 네 말처럼 살던 대로 살면 되는데
왜 이렇게 서류에 사인을 받아야 하는 건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자 아들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본인 발목이라도 제가 잡을까봐 확실히 해두고 싶었던 겁니다. 예상은 했지만 아들 입으로 그렇게 직접 들으니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매일 그렇게 술 퍼마시죠? 어디 가서 이런 아버지 있다는 말 쪽팔려서 어떻게 하냐고. 낳아놓기만 했으면 다야? 이런 식으로라도 책임지라는 건데 왜 말을 못 알아먹으세요? 부모 안 하는 걸로 책임지시라고요. 네가 언제 나를 부모로 생각하기는 했니? 없어요. 나한테 부모가 어딨어? 한 명은 태어나 보니 죽고 없고 한 명은 맨날 집에 없어서 오로지 나 혼자 컸는데 그러니까 고아라는 것도 거짓말 아니라고요. 아들은 그렇게 저에게 서류를 던지더군요. 사인해서 보내세요. 아시겠어요? 꼴의 자존심 지킨다고 이러시는 거면 나중에 후회하니까. 그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화도 하지만 인간이 덜 됐더군요. 어떻게 우리 밑에서 저런 아이가 태어났을까 이런 생각을 밤새 하면서 고민했습니다. 이 일을 세상에 밝힐지 말지를요. 저렇게 아나무인으로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 말종으로 살아가게 둘 수는 없었어요. 물론 제가 밝힌다고 정신을 차릴지 아닐지는 모르는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저대로 둘 수는 없었어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되돌아볼 시간은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 씨에게 이 말을 했어요. 박 씨는 그러더군요. 김 씨 마음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여. 하지만 그 자식은 김 씨가 그런다고 정신 차릴 것 같지가 않어. 오히려 자기 망하겠다고 자네를 더 원망하겠지. 그리고 그 전에 그 사람들이 자네한테 어떤 소리 할지 어떻게 알아? 보아하니 거긴 큰 회사 같던데 그날 같이 변호사도 막 데려오고. 박 씨 말도 일리가 있었어요. 무턱대고 내가 자기 아버지다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친아버지가 저를 버렸다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알게 떠들어 놓은 상태였어요. 거기서 친아버지라는 사람이 나타나 아들이 한 말이 다 거짓말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제가 아들을 버려놓고 이제 와서 뭔가를 바라고 나타났다 생각하겠죠. 아들을 상대로 복수 아닌 복수를 생각하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 기가 막혔지만 일단은 박 씨 말대로 할지 말지는 나중에 결정하고 증거를 모으기로 했어요. 말만 내 아들임네 하고 세상에 밝힐 수는 없으니까요. 서류를 주겠다고 마지막으로 만나자고 했더니 아들이 냉큼 집으로 왔습니다. 그 자리에 녹음기를 사서 켜두었어요. 그리고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아들과 회사 측은 제가 그렇게까지 할 거라고 상상하지도 못했는지 아무 의심 없이 이야기를 하더군요. 잘 생각하셨어요. 여기 사인하시면 통장으로 10억이랑 이 집 계약서 명의 이전 될 겁니다. 명의 이전은 일주일 내로 처리될 거고요. 그 뒤에 이사를 하시든 뭐 집을 파시든 그건 알아서 하시면 돼요. 이사 가세요. 난 여기가 편해. 오민준 아버지가 이런 좁은 집에 산다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지금 그 아버지 아들 연 끊는 사인하자고 만나자고 한 거 아니냐? 이제 와서 무슨 아버지야. 그래도 주변에 아는 사람이 한둘은 있잖아요. 그 전에 이상한 아저씨도 그렇고. 박 씨를 말하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말하다가 문득 깨달은 듯 말하더군요. 변호사님, 저희 그분께도 비밀 유지각서 받아야 하지 않아요? 그분은 어차피 신뢰성도 없고 여기 아버님만 아무 말 안 하시면 세상 사람들이 믿을 일도 없고요.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가 그렇게 말하니 아들이 안심하더라고요.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어차피 얼굴 한번 제대로 안 보고 키운 아들인데 공사장에서 일하시면서 저 키운 건 이미 차고 넘치게 돈으로 보상 받으셨고요. 부잣집 아들로 이미지 메이킹 다 해뒀는데 아버지 같은 사람이 내 아버지다 하면 그 이미지가 뭐가 되겠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죽고 못 사는 어머니
그 아들 소원 들어줬다 생각하고 잊으세요. 오늘부터 평생 볼 일도 없을 텐데. 그래, 알겠다. 혹시나 음주나 도박, 사기 이런 거 당하고 돈 다 날리고 와서 저한테 또 달라고 하지 마시고요. 그럴 일 없어. 제 말에 아들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제가 사인한 서류들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잘 사세요. 그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는 아들을 봤어요. 문이 닫히고 녹음기를 꺼내 녹음이 잘 되었는지 확인했습니다. 한자도 빠짐없이 깨끗하게 잘 되었더라고요. 그 녹음본을 듣고 있는데 정말 드라마 같았어요. 제게 일어난 일 같지가 않고 마치 딴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처럼 현실감이 정말 하나도 들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녹음본을 박 씨에게 들려주고 또다시 괘씸마다 난리치는 박 씨를 뜯어 말리고 저는 집으로 들어와서 이 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TV에는 아들의 광고가 나오고 있네요. 아직 이 글을 등록할지 하지 않을지는 결정하지 않았어요. 만약 이 글이 올라간다면 이 모든 내용을 보시는 거겠고 여기서 제가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른다면 이 글은 세상에서 없는 글이 되겠죠. 아들은 숨기고 싶은 그 비밀을 영원히 숨긴 채 본인이 원하는 삶을 살게 될 거고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잘하는 짓인지 아닌지요. 그리고 아내가 있다면 제게 뭐라고 했을지도 말이죠. 그 착한 사람은 분명히 그냥 용서해주라고 했겠죠. 이 글을 쓰면서 돌아보니 아예 지옥과 같은 삶을 산 것은 아니었구나 하고 제 삶도 돌아보게 되네요. 잠깐이지만 부유했던 어린 시절도 있었고 물론 빚 갚느라 고생했지만 사랑하는 아내도 만나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였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그 아들을 얻고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분을 느꼈던 적도 있었죠. 아내가 죽고 아이를 키우면서도 마냥 힘들기만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자라는 걸 보면서 뿌듯했던 적도 많았어요. 결국 내가 키워냈구나 하면서 말입니다. 물론 지금 이렇게 되어버렸지만요. 17부터 죽고 싶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온 제가 빚을 갚느라 또 아내를 만나서 또 아들을 키운다고 60이 다 되어가는 나이까지 이렇게 살아있네요. 이 글이 만약 올라간다면, 그래서 제 아들이 이 글을 보게 된다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아들아, 나는 이렇게 살았고 너와 네 엄마는 너를 이렇게 반가워했고 그리고 나는 너를 이렇게 키웠다. 물론 생색내려는 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마쳐야 할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이시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 궁금하네요. 결국 제가 이 글을 올리게 될지 말지도 말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남성입니다. 최근에 제 인생을 놓고 봤을 때 정말 엄청난 일이 있었거든요. 그걸 말씀드리려고요. 저는 어릴 때 흔히 말하는 학교 폭력의 피해자였습니다. 키도 작고 체구도 작았거든요. 게다가 성격도 소심했고요. 딱 좋은 먹잇감이긴 했죠. 그 때문에 정말 지옥 같은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를 제일 심하게 괴롭힌 친구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그 친구는 키도 크고 덩치도 좋았어요. 집이 부자거나 그랬던 건 아닌데 워낙 큰 키와 덩치 때문에 친구들이 모두 그 친구의 말이라면 죽는 신용이라도 할 정도로 학교의 지배자라고 해야 할까요? 그랬습니다. 모두들 그 친구의 눈치를 보고 말을 들었으니까요. 말 그대로 피라미드의 맨 꼭대기에 있었어요. 그 친구에게 처음 찍혔던 날은 중학교 입학식 날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악몽이 시작됐어요. 실수로 그 친구와 부딪혔는데 그 친구가 들고 있던 물이 쏟아졌어요. 그 친구의 셔츠로 말이죠. 입학식 날 새 교복을 입고 온 그 친구는 그 일에 정말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야 이스발 미쳤어? 너 죽을래? 미안. 근데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그게 뭐가 중요해? 네가 지금 내 셔츠에 물을 쏟게 만들었다는 게 중요한 거지. 일부러 안 그랬어? 일부러 그랬으면 지금 너는 이 자리에서 죽었어. 미안. 사과 크게 안 해? 안 들리잖아. 미안해. 제가 온 힘을 다해 미안하다고 하는 걸 앞에서 낄낄거리며 비웃더군요. 등치가 조금해서 소리도 작나보다 하면서 서슴없이 제 몸을 제 손가락으로 밀어가면서요. 당시 몸도 약하고 힘도 없었던 저는 그 친구의 손짓 하나에 온몸이 흔들렸습니다. 그 일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야, 나 배고프다니까. 그렇게 말하면 재빨리 뛰어가 빵을 사다 바치고, 나 목말라. 그렇게 말하면 또 음료를 사다 바치고, 조금만 늦으면 어김없이 폭력이 가해졌습니다. 공부는 못했으면서 그런 부분으로는 참 똑똑했어요. 보이지 않는 부분만 골라서 딱 큰일이 나지 않을 만큼만 때렸거든요. 거기까진 참을만 했습니다. 아니, 솔직히 참을만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어찌어찌 버틸만 하긴 했어요. 하지만 그가 하는 조롱이 너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저를 반 뒤에 계속 세워두고 저게 남자의 몸이냐며 옷을 벗긴 적도 있어요. 확인을 해봐야겠다면서 말이죠. 그런 것들이 견딜 수 없이 힘들었어요. 틈만 나면 발을 걸어서 어느 날은 크게 다친 적도 있습니다. 가족들이 어쩌다 이렇게 다쳤냐 물었지만 그 다음이 두려워 넘어졌다는 거짓말을 둘러댄 기억도 있네요. 물론 저도 그 모든 걸 감내하고만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담임에게 말해보기도 하고 다른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해보기도 했지만 친구들은 혹시 자신도 밉보이게 될까봐 모른 척했고 담임은 남자애들끼리 그렇게 몸싸움 하면서 크는 거지 뭐. 네가 기질이 예민한가 보다. 라는 말로 넘겼습니다. 누가 봐도 그 친구랑 저는 덩치 차이가 2배는 났어요. 그런데 남자애들끼리 몸싸움을 하면서 크는 거라니요. 누가 봐도 싸움이 안 되는 덩치 차이인데 말이죠. 아마도 귀찮았던 거겠죠. 모두의 무관심 혹은 방관 속에 저의 고난한 학창시절이 계속됐어요. 시도 때도 없이 불러서 심부름을 시키는 건 이제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너같이 찌질했으면 진작 죽었을 거야. 이렇게 살아서 뭐해? 그지? 매일매일 제 자존감을 앗아갔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죽고 싶게 만들었습니다. 공부하지 마. 너는 어차피 누가 취직도 안 시켜줘. 네 몸을 봐라. 비실비실해서 일이나 시키겠냐? 저를 괴롭히고 폭언을 하고 그런 건 이제 이골이 나서 견뎌졌어요. 하지만 한 가지 견딜 수 없는 게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저희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어디서 들었는지 저희 아버지가 몸이 불편하시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더라고요. 니네 아빠 다리 전다며? 장애인이야? 아버지에 대한 모욕은 정말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공장에서 일하시다 다리가 심하게 다치셔서 평생을 절뚝거리며 살아오셨거든요. 비가 오면 말도 안 되게 쑤시고 오래 서 있거나 걸은 날엔 다음날 몸살이 날 정도로 아픈 다리를 이끌고 다니며 가족들을 먹여 살리셨어요. 그런 아버지를 욕보이는 말에 견디던 저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폭발했어요. 사과해. 제가 그렇게 말하니 그 친구가 기가 찬다는 듯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놀랐겠죠. 입학일에 한 번도 말대꾸 없이 하라는 건 다 하고 무슨 말을 들어도 노예처럼 굴던 제가 그런 거 눈을 부릅뜨고 사과하라고 했으니 말입니다. 그 친구는 잘못 들었다는 듯 되물었어요. 뭐? 다시 말해봐봐. 우리 아버지 그렇게 말한 거 사과하라고. 제가 냅다 그 친구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어요. 하지만 근처에서 휙 휘두르는 수준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 키가 너무 작고 그 친구는 키가 컸으니까요. 이 새끼가 지금 대가리가 쳐 돌았나? 안 그래도 본인의 더러운 성격을 잘 조절하지 못하던 친구가 그야말로 빵 터졌어요. 눈이 돌아서 저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온몸을 다 맞았어요. 얼굴이 퉁퉁 붓고 피가 나고 보다 못한 다른 친구들이 말릴 때까지 그의 무차별적인 폭력은 계속됐습니다. 결국 저는 쓰러졌고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아무리 다들 입을 다문다고 해도 그 장면을 목격한 모든 이들의 입을 다물게 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까지 한 제가 혹여나 여기저기에 말하고 다니면서 시끄럽게 만들까 염려됐던 담임이 먼저 찾아와 저를 달래더군요. 나는 걔가 너를 이렇게까지 심하게 괴롭히고 있을 줄은 정말 몰랐다. 거짓말이라고 속으로만 생각했어요. 어머니 아버지에게
연신 고개를 숙여 죄송하다 하는 담임에게 마음이 쓰여서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제가 긴 시간 그렇게 고통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부모님이 알게 될까봐 그로 인해 속상해하실 게 더 걱정됐어요. 그래서 그냥 별다른 말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별다른 말을 덧붙이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은 지역 신문지에도 실릴 만큼 큰 사건이었던지라 그 친구는 징계를 피해갈 수 없었어요. 그 덕에 부모님들도 다 알게 되셔서 학교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버지는 생각이 많은 얼굴로 앉아 계시기만 했고 어머니는 분노하셨어요. 우리 애 저런 애랑 같은 학교에 못 둡니다. 나름 우리 지역에서는 이슈가 많이 됐던 사건인지라 학교 측에서도 부모님의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발 내가 왜 강제 전학이야? 왜 이런 새끼 때문에 내가 전학을 가야 돼? 강제 전학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 친구와 같은 학교에 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보다 언제 어떻게 보복당할지 모른다는 불안함이 먼저였습니다. 그냥 그랬구나 하고 넘어가기에는 맞았던 당시의 트라우마가 생각보다 셌어요.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그날 그 장소에서 제가 맞았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누군가 제 어깨를 잡기만 해도 놀라서 움찔했고 거리에서 비슷한 사람의 실루엣만 봐도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한동안은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악몽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숨이 가빠오는 날도 있었어요. 생각보다 그 친구가 저에게 준 트라우마가 컸습니다. 사실 저도 그 학교를 벗어나고 싶었어요. 사람들은 잘못한 거 없는 사람이 왜 도망가냐 했지만 제 입장에서 그건 그 친구로부터 도망보다는 그 장소에 대한 도망이었거든요. 그 친구가 저를 괴롭히던 장소에 매일 다시 등교해 지낸다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전학 가고 싶어요. 그렇게 말했더니 어머니는 왜 네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도망을 가냐 하셨고 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학교에서는 제가 전학 가면 학교에 화살이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염려해 제가 전학을 가지 않았으면 하고 저를 엄청나게 설득했어요. 하지만 방관만 하던 선생님과 친구들을 더 마주하기 힘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안 되겠니? 선생님이 저한테 하신 것도 폭력이에요. 무관심 방관이란 이름의 폭력이요. 저는 이 학교를 나오는 것도 이제 힘이 들고 그냥 지켜만 보던 선생님과 친구들을 보면 숨이 가빠와요. 그랬더니 아무 말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부디 느끼시는 게 많았길 바라며 한 말이지만 사람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전해 듣기로는 너무나 예상 가능하게도 그 친구는 한동안 저에게 보복하기 위해 꾸준히 우리 학교로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목격한 누군가가 인터넷에 글을 써주지 않았다면 또 제가 다른 학교로 전학 갔다는 사실을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다면 그 친구는 아마 계속 거기서 저에게 보복하기 위해 기다렸을 거예요. 그런 아이였으니까요. 그 친구는 그 학교에 제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더 이상 학교를 찾아오지 않는 모양이었어요. 아니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도 모르죠. 왜냐면 전학 간 학교에서도 똑같은 짓을 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언뜻 들은 것 같거든요. 그 친구와 그 학교에서 벗어난 뒤로 저도 새롭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에 입학하고부터는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약하다는 이유로 괴롭힘을 받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꿈도 생겼습니다. 경찰이라는. 그 친구 같은 친구들을 제대로 벌주고 싶다. 막연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운동을 열심히 하면서 키도 15cm 정도 더 컸습니다. 뼈대도 굵어져 몸도 그 전보다 커졌어요. 생김새가 달라진 건 아니었지만 보는 사람마다 너무 자라서 놀랐다 할 만큼 컸어요. 그리고 공부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목표가 있으니까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공부를 잘하고 덩치까지 큰 학생. 정신을 차려보니 고등학교에서는 제가 권력의 제일 꼭대기였더라고요. 제가 별다르게 노력하지 않아도 주위에 친구들이 몰렸고 제 한마디에 눈치를 보는 아이들이 생겼습니다. 그러고 보면 학교나 사회나 별 다를 게 없는 것 같아요. 힘과 권력이 이 모든 것이라는 점에서 말입니다. 저는 딱히 그런 것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아니 없다기보다 경멸했기 때문에 조용히 공부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경찰대를 장학금을 받고 들어갔습니다. 온 가족의 경사였습니다. 저희 집안에서 학교를 제일 잘 갔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친구의 괴롭힘이 제 인생에 동기를 준 거나 다름없긴 하네요.
그럼에도 감사할 마음은 정말 추호도 없지만 말입니다. 몸도 마음도 그때와 완전 다른 어른이 되었지만 아직도 가끔 그때의 악몽을 꾸거든요. 꿈에서 저는 여전히 자꾸 초라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맞죠. 그런 꿈을 꾼 다음 날이면 정말 내가 이 과거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건가 많이 괴롭기도 했어요. 그렇게 경찰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지구대에서 6개월을 일한 뒤 발령받았습니다. 성적도 좋고 체력 시험도 늘 만점에 가까웠던 덕에 엘리트들만 간다는 서로 발령이 났어요. 그리고 비교적 이른 나이에 경감으로 진급했습니다. 아들이 경찰 간부 소리를 듣는 직급으로 진급을 해도 아버지는 계속 아파트 경비 일을 하셨어요. 제가 몇 번이나 그만두시라 했지만 그때마다 거절하셨습니다. 그만두시라니까 참. 사람이 집에 가만두어서 먹고 자고 하면 더 빨리 늙어. 그리고 나는 어딘가에 내가 쓰임이 된다는 게 좋다. 집에서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스트레스야.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저는 권할 수 없어 그냥 다니시게 뒀습니다. 요즘 뉴스에서도 아파트 입주민들의 갑질이나 또 지구대에 접수되는 사건들 중에 경비원 폭행과 같은 사건들도 종종 봐왔었기 때문에 정말 걱정됐지만 아버지는 늘 여기 입주민들은 성품들이 다들 좋으시다며 괜찮다 하셨어요. 크고 작은 일들이 있긴 했지만 아버지는 그 일에 정말로 만족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들로서는 이제 편하게 사셨으면 하는 마음이 컸지만 그게 좋다 하시니 어쩔 수 없다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은 아버지가 넘어지셔서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전화를 받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겨울에 눈을 쓸다가 미끄러지셨다는 말에 다시 한번 그만두시라는 말이 목 끝까지 차올랐지만 괜찮다고 허허 웃으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꼭 참았습니다. 네 아버지 고집을 누가 꺾어. 그냥 내비둬. 너한테 큰 문제 되는 거 아니면. 저한테 문제 될 게 뭐가 있어요. 걱정되니까 그러지. 그럼 그냥 둬. 지 고집대로 해야 하는 양반이잖아. 순해 보여도. 더 이상 아버지 일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더 하지 않았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바쁘다는 이유로 오랜만에 아버지 댁에 간 날이었습니다. 어딘가 고민이 많아 보이는 얼굴을 하고 앉아 계셨어요. 그래서 물었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야기를 듣자 하니 1인 1가구인 주차 공간을 새로 들어온 입주민이 2자리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주민분이 민원을 넣으셨고 그걸 아버지가 가서 이야기해야 하는데 도통 만날 수가 없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되게 만나면 안하무인의 진상인데.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연락이 잘 되지 않거나 연락을 해도 무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실제로 안하무인의 진상인 경우들이 많았어요. 경찰을 하면서 단연간의 경험으로 얻은 빅데이터라 할까요? 어딘가 불안한 마음이 들어 주의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했지만 아버지께서는 웃으며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정말 몰랐던 경우도 가끔 있으니까 만나보기 전에 미리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지. 어머니가 네 아버지를 누가 말리냐고 작게 중얼거리시면서 고개를 저으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모든 부정적인 부분보다 긍정적인 부분을 먼저 생각하고 또 늘 속으시면서 사람들을 믿으셨어요. 그런 아버지를 존경했지만 가끔 답답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기에 그냥 조심하시고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하라는 말만 하고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말하니 아내도 똑같이 말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되게 진상인 경우가 많은데 하면서요. 그러고 한동안 별 말씀이 없길래 잘 해결됐나 보다 했어요. 그런데 뜻밖의 곳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일하는 서 담당 지역에 있는 지구대였어요. 박 경감님 좀 와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인데? 저희 서로 경비원 폭행 시비 신고가 하나 들어왔는데 박 경감님 아버님이신 것 같아서요. 순간 머리를 누구한테 한 대 맞은 것처럼 멍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폭행? 폭행을 당했다니요? 그냥 보기에도 마른 그 노인네를 누가 때렸다는 건지 그리고 누구에게 그런 짓을 당할 행동을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닌데 말입니다. 손이 떨려왔어요. 무슨 정신으로 아버지가 일하시는 아파트를 향했는지 기억도 잘 나지 않습니다. 도착하니 사람들이 어느 한쪽에 우르르 몰려있더라고요.
아직 상황이 다 정리되지 않은 듯 웅성임과 어수선함이 느껴졌습니다. 그쪽으로 막 가려던 때 누가 아는 척을 해왔어요. 얼굴을 아는 지구대 순경이었습니다. 저에게 전화를 한 친구이기도 했고요. 안녕하십니까? 어디야? 저기 계십니다. 일단 내가 경찰인 건 말하지 말고 먼저 아버지 있는 데로 가지. 아들이라고만 해. 예전부터 아버지는 아들이 경찰인 걸 밝히는 걸 썩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뭘 바라는 사람들도 있고 사람들이 괜히 자기를 조심하는 게 싫으시다나 어쩐다나. 경찰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직업이라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다는 말에 대단하지 그럼이라고 화를 내시던 게 기억납니다. 왜요? 그냥 아들이 경찰인 거 말하고 다니는 거 안 좋아하셔. 어디서 내 아들이 경감이다 그러면 다들 껌뻑 죽을 텐데. 그게 싫으신 양반이라. 걱정되는 마음을 안고 간 곳에는 바닥에 힘없이 앉아있는 아버지와 그런 아버지에게 삿대질을 해가며 소리를 지르고 있는 제 또래의 덩치 큰 남자 한 명이 있더군요. 아버지! 제 목소리에 아버지가 놀라서 저를 보셨어요.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노인의 마른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거든요. 정말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진다는 게 그런 거구나 했어요. 그리고 피가 거꾸로 쏟는다는 느낌을 받는 것도 그런 느낌이구나 했습니다. 일단 병원으로 모시세요. 그 순경의 말에 그 남자가 버럭 화를 내더라고요. 저는 다친 아버지를 살피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병원은 무슨 여기서 해결해야지. 일단 치료부터 받으셔야죠. 그 전에 나한테 제대로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아까 보니까 어르신이 죄송하다 하시더만 무릎을 안 꿇었잖아. 그 말에 저도 울컥 분노가 치밀어 올라 그 남자를 바라봤지만 아버지를 부축하느라 앉아있던 제 앞에 서 있는 순경이 시야를 가려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양반 도라이 아냐? 분노 조절 장애 뭐 그런 건가 같은 말들이요. 이 아저씨 진짜 막갑하시네. 뭐? 경찰이면 다야, 어? 그 남자는 경찰임을 알면서도 달려들 기세로 말했어요. 그러자 순경이 정색을 하고 말했습니다. 자꾸 이러시면 공무집행 방해죄예요. 그 말에 조용해진 그 남자의 얼굴도 제대로 보지 않고 얼른 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를 향해 한마디를 하려는 순간 그 남자가 돌아서서 들어가더라고요. 지구대 가서 사건 경위서 작성하셔야 한다니까요. 그 말은 듣지도 않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남자의 뒷모습을 보던 순경이 고개를 저으며 말하더군요. 에이, 여길 또 와야 되네. 아, 보통 진상이 아니네 진짜. 들어가는 남자의 뒷모습이 어딘가 낯익다 생각했지만 그 부분은 금방 잊었습니다. 그리고 순경에게 말했어요. 내가 해결할게. 저 남자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받아야겠다 생각했거든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자 그 순경이 복잡한 일 잘 넘겼다는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런 진상 대하는 게 여간 스트레스가 아니긴 하거든요. 정말 그러셔도 돼요? 우리 아버지 일인데 뭐. 그렇게 말하고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검사를 다 하고 사진을 찍었어요. 그 남자가 미는 바람에 넘어지면서 다리를 크게 접지르셔서 안면에 멍을 빼고라도 전치 5주가 나왔더라고요. 정말 손이 떨릴 만큼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그리고는 제대로 최대한 많은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 동네를 돌아다니며 탐문 수사를 했어요. 보통 이런 일은 증언 몇 개만 듣고 마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도 얼마나 큰지 옆집 사람들이 매번 불편해한다니까요. 진짜 진상이에요. 진상. 8살짜리 꼬마애가 킥보드 타다가 좀 부딪힌 걸로 얼마나 애를 잡았으면 애가 덜덜 떨면서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다잖아요. 그 부모가 찾아갔는데도 찝소리도 못하고 왔대요. 등치도 얼마나 큰지. 그날도 경비 아저씨는 신사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남자는 대뜸 소리부터 지르더라고요. 그리고 막 어깨 밀면서 반말 찍찍하고 말이죠. 경비 아저씨가 사람이 진짜 좋은데 그분이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사과하라 할 정도였으니까. 그렇게 모은 증언과 증거를 모두 긁어 모아 형사 고소를 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 그 관할 지구대 순경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마 제가 고소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거라 생각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고소했다는 이야기가 들어간 모양이더라고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허울뿐만 사과라도 사과를 하러 오는 경우가 많아서 이 남자도 그러려니 싶어
병원과 호수를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저희 아버지 병실로 찾아온 사람의 얼굴을 확인하고는 한동안 굳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나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잊은 적 없는 얼굴이기도 했어. 당연하죠. 아직도 가끔 그 친구 악몽을 꾸는걸요. 아니, 감히 경비원 주제에 입주민을 고소를 해? 들어오자마자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는 그 친구는 정말 이제 하나도 변한 게 없어 보였습니다. 살이 좀 쪘다는 것과 더 심술맞게 늙어있는 얼굴 정도가 달랐을까요? 언제 무릎 꿇으러 오냐 기다리고 있었는데 감히 나를 고소를 하셨겠다. 할만하니까 했죠. 넌 뭐야? 뭔데 간섭이야? 이분 아들인데요. 아, 너구나. 다 늙은 노인네가 이런 일이나 하게 두는 불효자 자식이. 제가 좋아서 하는 일입니다. 이런 허드렛 일을 좋아서 하는 인간이 어딨어. 구라도 작작 좀. 아, 근데 아들내미 낯이 좀 익는데? 어디서 봤지? 그러면서 저를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순간 그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 느껴져 심장이 세게 뛰었습니다. 한동안 빤히 저를 바라보던 친구가 생각이 났는지 저에게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어요. 아! 그 찌질이! 여전했습니다. 그 힘으로 다 해결하려는 것도 험상궂은 얼굴과 예의와 배려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말투까지요. 네가 여기 왜 있냐? 그때보다 키가 좀 컸다. 뭐 맞고 살기 싫어서 운동 좀 했냐? 그렇게 비꼬던 친구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깨달은 듯한 얼굴로 손뼉을 쳤어요. 네가 이 경비 아들이라고? 오호라, 잘 됐네. 고소 취하해. 뭐? 내가 누군지 너 잘 알잖아. 당장 취하해. 더 험한 꼴 보기 싫으면 나 화나면 어떻게 되는지 네가 제일 잘 알 거 아니야. 그러면서 빈정거리더라고요. 제일 잘 알긴 알죠. 얼마나 무식하고 비열한지 말입니다. 없어 보이는 것까지 지혜비를 쏙 빼닮았구만. 완전 닮았네, 닮았어. 어이 경비, 내가 댁 아들이랑 동창이야, 동창. 자기 아버지 뻘 되는 사람에게 반말을 찍찍하는 것부터 쟤는 여전히 그 중딩 때 그대로 하나도 잘하지 않았구나 싶었어요. 그 친구가 저희 아버지를 때렸다는 사실을 생각하니 저도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그렇게 숨을 고르고 있는데 제 앞에 와서 또 시비를 걸기 시작했어요. 저 나이 많고 배운 거 없는 할배가 고소를 직접 하진 않았을 거고. 네가 시켰지? 내가 했어. 내가 했어? 뭐 문제 있냐? 폭행을 한 사람을 고소한 건데. 그러자 어쭈하는 얼굴로 저를 바라보던 그 친구가 손가락으로 제 어깨를 툭툭 밀더군요. 그러면서 말하더라고요. 이제 키도 좀 컸다 이거지? 그래도 내 눈엔 넌 여전히 그때 내 앞에서 벌벌 떨던 그 찌질한 새끼야. 어디서 말대답이야? 좋은 말할 때 고소 취하해라. 그럴 생각 없고 합의해줄 마음도 방금 싹 사라졌어. 뭐? 와서 미안하다고 무릎이라도 꿇고 싹싹 빌면 합의해줄까 생각도 했는데 넌 거 확인했으니 안 되겠다. 너는 어떻게 그대로 쓰레기로 컸냐? 이 개자식이 뭐라 그랬어? 너 지금 나치면 또 고소한다. 그래도 머리에 든 게 뇌이긴 한 것 같더라고요. 그 말에 생각이라는 걸 하더니 들었던 주먹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화를 식히는 듯 심호흡을 하고서는 다시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어요. 그 애비의 그 자식이라더니 너도 좀 모자라냐? 니네 애비도 좀 모자라더라. 한 말 못 알아먹고 앵무새처럼 차 빼라는 말만 반복하는 게. 그만해라. 뭘 그만해? 그러고 보니 너네 애비 장애인이었지. 한쪽 다리 못 쓰는 병신. 그때도 저렇게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그때도 저는 참지 못하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저 친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딱 그때의 기분이 들었어요. 눈에 번쩍하고 불꽃이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그 정도로 욱해본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지금 뭘 했어? 뭐? 내가 틀린 말 했냐? 왜 열받아? 그럼 네가 뭘 어쩔 건데? 야, 이 개새끼야. 뭐? 너 지금 뭐라고 했냐? 이게 아주 겁대가리를 상실했지? 제가 제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주먹을 들어올리려는 순간 아버지가 제 이름을 불렀고 그와 동시에 입원실 문이 열렸습니다. 그 순경이었어요. 박 경감님, 혹시 그 피의자...
그 순경은 몸싸움을 하기 일보 직전으로 보이는 상황을 확인하고는 재빨리 저희 둘 사이에 섰어요. 그리고는 제 주먹을 잡아 내렸습니다. 이유야 어찌되었던 경찰이 폭력을 쓴 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안이니까요. 그 친구 아니었으면 일이 어렵게 됐을지도 모르죠. 지금 생각하니 참 고맙네요. 저를 박경감이라고 부르는 것을 그 친구가 들었는지 갸웃하더니 저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박경감? 경감님, 아직 말씀 안 하셨어요? 순경이 징하다는 얼굴로 저를 보더군요. 일부러 말을 안 한 건 아니었어요. 타이밍을 놓친 거지. 경감이라니, 이 새끼 저 경비 아들 아니야? 닮았는데? 이분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신가? 경감님도 맞고 저분이 경감님 아버지도 맞으세요. 뭐? 그럴 리가... 뭔 그럴 리가는 그럴 리가예요. 박경감님 아버지께 사죄드리러 온 줄 알았더니 병까지 와서 행패를 부려요. 지금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멍한 얼굴로 저와 저의 아버지를 바라보는 그 친구에게 다가가 조용히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얼떨떨한 얼굴로 서 있던 그 친구가 명함을 받더라고요. 처음부터 말했어야 했네. 내가 지금 동부서에서 일하고 있거든. 명함에 선명하게 찍혀있는 경감이라는 직책을 확인한 친구의 표정이 굳었어요. 경감? 네가 경감이라고? 어떻게 그 찌질이가? 뭐가 어떻게야? 경찰대 나오시고 동부서에서 진급도 제일 일찍 하신 엘리트신데? 제 명함을 받아들고 한동안 생각에 잠긴 듯 보였던 친구가 곤란한 듯한 얼굴로 인상을 썼습니다. 아무래도 큰일 났다 싶었겠죠. 뭔가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저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는 허허 웃더라고요. 정말 기가 차죠. 야, 친구 좋다는 게 뭐냐. 실수 한번 한 거 가지고 너무 팍팍하게 굴지 말고 합의하자. 실수? 그래, 실수. 뭐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는 거지 뭐. 우리 아버지 저기 누워 계신 거 안 보여? 너는 지금 멀쩡히 걸어서 들어왔잖아. 제 말에 화를 참는 듯 이를 한번 악문 친구가 뭔가 대단한 결심이라도 한 듯 말하더군요. 미안하다. 정말 하기 싫은 얼굴이었어요. 왜 나한테 사과해? 맞은 건 우리 아버지인데. 그렇게 말하니 눈을 꼭 감고는 다시 한번 화를 삭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뒷단에는 대단한 결심을 한 듯 어리벙벙하게 이 모든 상황을 보고 있는 저희 아버지에게 까딱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들더라고요. 아니 죄송합니다. 차는 오늘 중으로 뺄게요. 그러고는 저를 보고 다시 말했습니다. 동참 좋다는 게 뭐야? 한 번만 봐주라. 좋다는 게 뭐야? 너랑 내가 그럴 사이였던가? 제 말에 잠시 인상을 찌푸리더니 애써 다시 화를 삼키는 게 보였습니다. 그게 언제적이야? 이제는 그런 과거쯤은 다 잊을 때도 됐지. 이 사내 자식이 쪼잔하게. 억지로 웃으며 그렇게 말하는 그 친구의 얼굴을 한 대 치고 싶었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과거야? 그리고 네가 한 짓이 그냥 시간이 지난다고 잊을 수가 있는 일이야? 친구 하나 괴롭혀서 강제 전학 가는 일이 그렇게 가벼운 일이었나? 제 말에 순경이 놀란 듯 저희 둘을 번갈아 보더라고요. 그 친구는 제가 자신의 말이 전혀 통할 것 같지 않자 인상을 확 찌푸리며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안 봐주겠다 이거지? 이게 봐주고 말고 한 일이야? 명백한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네가 뭘 했는데? 와서 아들이 경감인 거 확인하고 억지로 사과 한마디 한 거 말하는 거냐? 사과 한마디로 해결이 안 될 거라 생각한 건지 아니면 본인 성격을 못 죽인 건지 그 친구는 다시 안하무인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증거 있어? 에? 경찰이 자기 지위 이용해서 이렇게 세금 따박따박 내는 대한민국 국민을 억울하게 해도 돼? 어? 공권력 남용이야 이거. 그 말에 순경이 어이없다는 듯 웃더라고요.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현장 조사하는데 증인들이 한무더기가 나왔는데 억울하다니? 그 증인들 다 매수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막무가내시면 진짜 큰일 나요, 피의자분. 누가 피의자야, 누가? 다시 소리를 지르는 그 친구의 모습을 보며 순경도 저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역시 정말 나이가 들어도 여전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한참을 그렇게 씩씩거리며 악을 지르고서야 돌아갔습니다. 그 친구가 가고 나니 귀가 다 먹먹하더라고요.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아버지와 어머니 그 친구가 과거에 저를 괴롭혔던 친구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게 마음이 쓰였어요. 그 친구가 예전에 그 친구였는지는 몰랐구나.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아버지는 그 친구가 그 친구라는 사실에 놀라셨고 어머니는 분노하셨어요. 그리고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어쩜 저렇게 변하는 게 없냐고 몇 시간을 욕을 하셨습니다. 경비원의 아들이 경감이라는 이야기는 아파트 단지 내에 금방 퍼졌어요. 그런 소문은 또 어찌나 빨리 퍼지는지 하나둘 아버지에게 병문안을 와서 저에게 증언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살면서 경찰이라는 직업 때문에 득을 본 적도 있고 또 반대로 손해를 본 적도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경찰이 되길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건의 정황은 이랬습니다. 아버지가 종이에 글씨를 써서 그 친구 차에 끼워뒀답니다. 앞유리예요. 어디 차에 대단히 손을 댄 것도 아니고 혹시 문제 생길까봐 테이프도 붙이지 않으셨대요. 그런데 그 친구가 자기 차에 놓인 아버지의 쪽지를 보고 네가 뭔데 내 차에 손을 댔냐 그 불같이 화를 냈대요. 그러면서 아버지 어깨를 막 찔렀다더군요. 중학교 때 제게 하던 짓을 그대로 한 겁니다. 야, 이 노인네야, 당신이 뭔데 내 차에 손을 대? 연락이 안 돼서 쪽지를 그냥 두고 온 건데 차에 손을 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해요. 하도 연락이 되질 않아서. 연락이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던가 아니면 기다리든가 왜 감히 입주민 차에 손을 대냐고. 경비 나부랭이가. 당신 여기 입주민들이 주는 돈으로 먹고 사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당신 고용주인데? 말씀이 너무 지나치시네요. 지나쳐? 지나쳐? 보아하니 우리 아들뻘인데 아무리 내가 경비 일을 하고 있다지만. 나이 많은 게 뭐? 내가 당신 고용주인데 당신 나이까지 신경 써야 돼? 꼬우면 그만둬. 내가 당장 입주민 대표한테 가서 민원 넣을 테니까. 그거야 상관없는데 다른 입주민분들께 피해를 주니까 차는 한 대 빼주세요. 이 양반이 끝까지? 그리고는 아버지 얼굴을 치고 밀었다고요. 그 바람에 넘어지시면서 다리를 접지르신 거였습니다. 여러 증언을 듣고 보니 더 화가 나더라고요. 정말 톡톡히 알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막 살면 어떤 대가가 따르는지 말입니다. 모은 증거 모두를 제출하고 입주민분들께 탄원서도 받았습니다. 흔쾌히 써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니, 우리 경비원 아저씨 아드님이 경감님이실 줄은 정말 몰랐잖아요. 그런 이야기는 워낙 안 하시니까. 그만두실 건 아니시죠? 계속 해주세요. 그니까요. 그런 아드님 두 분이 경비 일 하신다고 소문나면 우리 아파트가 얼마나 치안이 좋아지겠어요. 대부분 그런 마음으로 탄원서를 써줬지만 이유야 어쨌든 저는 그 친구에게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본때를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상관없었습니다. 그 친구는 변호사를 선임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변호사에게 이 싸움이 전적으로 불리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합의를 하자는 연락이 왔어요. 합의를 할 마음은 정말 하나도 없었지만 무슨 얼굴로 무슨 소리를 하는지 궁금해서 그 자리에 나갔습니다. 합의하러 나간 자리에서 그 친구의 얼굴을 다시 봤습니다. 그 전과는 또 태도가 다르더라고요. 분명 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온 거겠죠. 제가 사과를 어떻게 하면 마음이 풀어지실지 말씀해 주시면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속으로는 온갖 욕을 하고 있을 거라는 걸 듣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합의를 할 마음이 없는데요. 그럼 여긴 왜 나오신 건지,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해서. 그 친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변호사가 말리려는 듯 친구의 팔을 다급히 잡았지만 이미 때는 늦은 뒤였어요. 저에게 주먹을 날렸거든요. 그대로 그 안에 모든 사람들이 굳었습니다. 물론 그 친구는 씩씩거리느라 아직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모르는 모양이었고요. 변호사가 다시 한번 그 친구를 끌어당기며 뭐라 중얼거리니 아차 하는 표정을 짓더군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났습니다. 억지로 하는 사과인 거 확인했으니까 가볼게요. 오늘 폭행 건은 일단 병원 가서 진단서 끊고 추가 기소할 거니까 그런 줄 아시고요. 야, 그게 아니고, 야! 나가는 제 뒤에 대고 저를 부르는 그 친구를 무시하고 그 커피숍을 나왔습니다.
아, 나오는 길에 CCTV 가지러 올 테니 보관 잘 해두시란 말도 커피숍에 하고 나왔고요. 그렇게 재판은 친구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돌아갔어요. 합의하러 나간 자리에서도 주먹을 날린 게 가장 결정적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받을 수 있는 최대치의 보상금과 벌금을 내야만 했어요. 물론 제 지위가 판결에 도움이 되긴 했을 겁니다. 완전히 후련하진 않았지만요. 그리고 동네에도 안 좋은 소문이 다 난 것 같더라고요. 뭐 조폭이었네, 일수꾼이네 하는 것들이요. 저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이야기까지 이미 소문이 다 나서 그 친구 가족들이 고개를 제대로 들고 다니지 못한다고요. 집을 내놨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복수 아닌 복수를 했다고 생각했어요. 뭐 의도한 건 아니고 그 친구가 자초한 결과긴 했지만 말입니다. 그 뒤로 신기하게 그 친구 꿈을 꾸지 않아요. 꾸더라도 꿈속에 저는 그 친구에게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이 아닌 맞서 싸웁니다. 그 일이 저에게 큰 전환점이 되긴 한 모양이에요. 키가 크고 덩치가 커지고 힘이 세지고 인정받는 경찰이 되어 일하면서도 왜 그 친구와 내 과거를 떨쳐내지 못하는지 의문이었는데 이제 매듭이 지어진 느낌이었습니다. 중학교 때 동창들과는 사실 연락을 하고 지내는 편이 아니었는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지 중학교 때 동창들이 하나둘 연락이 왔어요. 사실 반갑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방관하던 친구들에 대한 앙심이 아직 남아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와 연락을 하는 저희가 너무 뻔하게 보였기 때문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찾아온 친구들은 하나같이 제 직위를 이용해야 하는 부탁들을 해왔습니다. 네가 이렇게 잘 될 줄은 몰랐다. 너무 달라졌다 하면서요. 의도가 너무 보이는 그 만남들과 부탁들을 죄다 거절하면서 한편으론 너무 씁쓸하더라고요. 그때는 그렇게 모른 척했던 친구들이 서로 아는 척을 하러 난리인 것 말입니다. 많은 소송이 끝나고 그 친구가 저와 저희 아버지에게 물어줘야 할 피해보상금이 수천에, 입주민들이 따로 걸었던 피해보상 소송까지 빚을 지게 생길 만큼 많은 보상금 지급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어느 날은 아이를 안고 와서 무릎을 꿇더라고요. 내가 정말 미안하고 잘못했다. 아직 아이도 어리고 그 많은 보상금을 다 줄 여력도 없어.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냐? 나를 봐서가 아니라 우리 집 식구들을 봐서. 안고 온 아이가 아직 어리긴 하더라고요. 듣자 하니 늦게 결혼을 해 늦게 얻은 아들이라는 걸 지나가듯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아이를 보니 저도 흔들리긴 했어요. 특히 아버지가 많이요. 그 친구가 사람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아이는 죄가 없으니 적정 수준에서 합의를 해주는 게 어떻겠니? 아버지의 그 말에 어머니는 과거에 애를 괴롭혔던 애를 그냥 이렇게 용서해 줄 수 없다고 천사나 하셨다며 아버지를 나무라셨지만 사실 저도 그 친구의 반성 여부를 떠나 과거의 트라우마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전처럼 괘씸하거나 화가 나지 않았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보자고 했어요. 지난번에 만났던 그 커피숍으로 나온 친구는 그전보다 더 헬쑥해져 있었습니다. 연락 줘서 고맙다. 내가 고소한 건에 대해서는 합의해 주는 걸로 할게. 근데 다른 입주민들의 고소는 네가 알아서 해. 그리고 너 때문에 해주는 거 아니고 네 아들 봐서 해주는 거니까 이제는 진짜 사고치지 말고 잘 살아라. 제 말에 연신 고맙다고 고개를 꼬벅꼬벅 거리더라고요. 뭐 좋은 년으로 만난 것도 좋은 추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잘 지내라는 말이나 또 보자는 말은 못하겠다. 그냥 사고치지 말고 살아. 그렇게 말하고는 일어서서 자리를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회복하셔서 다시 출근을 하세요. 말렸는데 고집이 워낙 세셔서 어쩔 수 없더군요. 뭐 이제 거기 입주민들도 아들이 뭐하는 사람인지 알고 찾아와서 한 말들을 보면 큰일은 없겠지 싶어서 그냥 하시게 뒀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이사를 갔어요. 낯도 다 팔렸고 소문도 이상하게 난 마당에 더 이상 그 아파트에서 살 수는 없었겠죠. 이 이야기가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가 됐다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직업의 특성상 그런 번호로 오는 전화도 다 받기 때문에 그냥 받았습니다. 그렇게 듣게 된 이야기는 크게 놀랍진 않았어요. 누군가 사고를 치고 자신의 전화라면서 제 연락처를 주고 다닌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한두 번 겪은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놀라울 건 없었어요. 범죄자를 상대하는 일을 하고 있고
뭐 어떤 사람은 앙심을 품고 또 어떤 사람은 제 덕을 보기 위해 생각 없이 저를 사칭하고 다닌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누군지 알고 처벌은 해야 했기 때문에 피해를 봤다는 곳을 찾아갔어요. 그곳은 그냥 평범한 술집이었습니다. 저희 동네 바로 옆 동네였기 때문에 가는데 오래 걸리지도 않았어요. 제가 갔더니 주인이 그 전화번호의 주인 맞냐며 놀라더군요. 그날 사고친 사람이 아닌 처음 보는 사람이 들어와서 놀란 모양이었습니다. 인상착의 기억하세요? 그냥 험상 긋고 덩치 크고 술에 취해서 난장 부리는 걸 말렸더니 자기가 누군지 아냐면서 휴대폰 번호를 적어주고 갔어요. 물어낼 거 있으면 여기로 전화하라면서. CCTV는요? 그랬더니 사장이 난감한 얼굴로 그러더군요. 고장이 나서 그때 녹화분이 없다고요. 이렇게 되면 좀 오래 걸리겠는데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어쨌든 경찰을 사칭한 거니 잡아야 했어요. 처벌의 강도도 낮지 않을 거고요. 그렇게 골치 아파하고 있는데 뜻밖의 사람에게 그 사람의 정체를 듣게 됐습니다. 또다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이번에도 그런 일인가 하고 받았더니 이름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동창이더라고요. 절대 이야기하지 말라고 말하면 죽여버린다 그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네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그리고 나중에 나까지 말리면 너 어떡하나 싶고. 그 동창의 말을 듣자 하니 제가 그렇게 합의를 해준 뒤로 여기저기 저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엄청 하고 다니면서 언젠가는 이 수모를 다 갚아줄 거라 하고 다닌 것 같더라고요. 역시나 예상대로 정신을 못 차린 게 분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전화번호를 그날 뿌린 것도 그 친구라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한창 술을 마시다 옆 테이블이랑 시비 아닌 시비가 붙었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자기가 누군지 아냐면서 제 신분을 팔았답니다. 나중에 나오면서 왜 그러냐 물으니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됐다며 어디 가서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다네요. 정말 기가 찼습니다. 그렇게 저를 경멸하고 제 발 아래로 보며 저를 괴롭힐 때는 언제고 이제는 저의 신분을 이용하고 다닌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곧장 그 친구에게 전화를 했어요. 여보세요? 네가 웬일이냐? 아무렇지 않게 전화를 받는 것도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너 내 신분 팔고 다닌다며? 그랬더니 정말 제가 모를 거라 생각했는지 한동안 말이 없더라고요. 경찰 사칭하고 다니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 알고는 그랬냐? 사칭이라니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나도 모르게 그런 건데. 듣자 하니 시비가 붙은 옆 테이블의 사람들이 자기보다 등치도 크고 힘도 좋아 보였답니다. 그대로 여기서 일이 더 커지면 큰일이 나겠다는 생각에 겁이 나서 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을 겁준 거라고요. 경감이라 그러면 겁내고 그만둘 것 같아서요. 네 사정이야 어떻게 됐든 내가 알게 됐고 그건 명백한 사칭이야. 진짜 한 번만 봐줘라. 미안하다. 기분이 묘했습니다. 언제나 자신의 힘과 권력으로 저를 찍어 누르기 바빴던 중학교 시절 그 친구가 이제는 제 권력과 힘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사람은 정말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그 친구는 사실 그러고도 한동안 정신을 못 차려서 이런저런 소식들이 들려왔습니다. 아버지가 일하는 아파트에 이사 오기 전에도 이사를 여러 번 다닌 모양이었어요. 이유는 늘 이웃 간의 불화 끝에 쫓겨나다시피 나온 거라고 하더군요. 친구들에게도 하나둘 손절당하고 회사도 오래 붙어있는 곳이 없었다고 이혼을 당한 것 같다는 말도 그 뒤에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끼던 아들도 아내가 데려가고 혼자 남았다고요.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 친구는 고치려는 노력을 해보긴 했을까? 그 고민에 제가 내린 결론은 없다였습니다. 여태 그렇게 살아와도 딱히 불편한 게 없었을 거거든요. 작게 징계를 받거나 귀찮은 일들이 생겼겠지만 그게 자신의 성격을 고칠 만큼의 그럴 노력할 만큼의 큰 처벌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 바뀔 필요도 없었겠죠. 이혼을 당하고 혼자 살면서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는 바람에 그나마 연락을 하던 친구들에게 마저도 손절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둘 떠나가고 결국에는 혼자 남게 되겠죠. 그리고 먼 훗날 그렇게 살지 않았어야 했는데 하면서 후회할 겁니다. 이 친구와의 일화는 여기까지입니다. 물론 이 다음에 또 사고를 칠 수도 있고 저에게 보복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친구니까요. 하지만 저는 별로 걱정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 친구의 수준을 알고 또 저는 이제 더 이상 그 친구가 무섭지 않거든요. 그 친구가 무서워서 덜덜 떨던 중학생의 저는 이제 더 이상 그곳에 없어요.
이번 일을 겪으며 가장 많이 변한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과거의 그 악몽 같던 일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거요. 아무리 성공하고 외형이 달라졌어도 그런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거든요. 경찰서에도 제가 과거에 그런 일을 당했었다는 게 소문이 난 모양이더라고요. 와서 다들 한마디씩 했어요. 박경감의 그런 모습은 정말 전혀 상상이 되지 않는다고요. 사람은 참 외형만 봐서는 어떤 일을 겪고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어서 극복되는 것들이 있고 아닌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많이 극복했다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아왔지만 그 친구는 저에게 극복되지 않는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극복했어요. 제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닌 만큼 잘못을 했을 때 그에 맞는 적절한 처벌과 주변 사람들의 관심은 언제나 필요합니다. 혹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보이거든 그냥 방관하지 마세요. 방관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큰 폭력이고 트라우마니까 말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